네. 자, 34번 문제는 2014년도 시험에 20점짜리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럼 어떤 이제 그 배경적인 내용을 좀 앞에다가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제 교재에 그대로 뭐 쓸 필요는 없고 나름대로 뭘 내가 써줘야 되는 것인가. 비공개 대상 정보는 물론 구조, 법, 그죠? 구조 1항에 쭉 있어요. 그럼 이것만 그냥 쭉 나열해서 쓰면 답안지가 밋밋하고 별로 그렇게 고득점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정보공개법상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야. 이런 문제를 출제했을 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그 의의에 대해서 뭔가를 쓰면 돼요. 의의라고 제목을 달아도 되고 정보 공개 원칙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주면 좋지요. 그러면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제9조 1항에 보면 그러면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해 놨더라. 그죠? 예외적으로 비공개. 그럼 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비공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면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도 간혹 이걸 잘 모르는데 구조 1항에 8가지가 있는 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비공개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혹시 이익 형량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공개했을 때의 이익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했을 때의 이익을 봐가지고 어느 쪽 이익이 더 큰가에 따라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설사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 입장도 바로 그렇고. 이 정보공개 거기 써있죠. 정보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이익과 그리고 비공개에서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을 서로 비고 형량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말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 몇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몇 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공공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겠어요. 네, 공공기관이 입증해야지. 이걸 정보공개 청구하는 국민 입장에서 자, 나는 구조 1항에 1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쭉 해가지고 8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쪽에서 자, 이거는 제 몇 호, 5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사유입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풍부하게 배경을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 구조 1항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비공개 대상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더라. 쭉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호까지 있어요. 일단 제 책 아까 보니까 편집이 좀 잘못되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65페이지에 요 7번이 있고 반괄호 7번이 있고 8번이 빠졌는데요. 거기 부동산 투기 매점 배석이라고 쓰인 부분 찾아보세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어쩌고 나오지. 요게 사실은 8번입니다. 8번인데 이게 지금 3 이렇게 나왔어. 이게 아니라 8번이니까. 그래서 이 비공개 사유는요 8가지가 있습니다. 쪼개가지고 8호까지 있어요. 이렇게. 야, 이게 이제 재작년에 출제가 됐을 때 난감했겠죠. 이걸 제대로 외워놓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난감했을 텐데 아마도 학생들 수준이 그렇게 이걸 다 외울 수 있는 학생들은 없어요. 정확히. 최대한 생각나는 대로 순서가 바뀌어도 됐을 것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했으면 좋은 점수를 얻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호 같은 경우는요. 다른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 위임명령. 자, 법이 있고 우리가 그 법의 체계상 보면 이제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
그리고 법률에 위임을 받은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법률이나 그 법률이 또다시 명령에게 위임을 했어. 그러한 것에 이러한 내용의 법령에 이제 비밀이나 비공개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 경우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20점짜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이 정도 내용만 써도 시간도 부족하지. 이렇게 다 쓰면 뭐 한 10분 훌쩍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판례를 여기 적당한 곳에다가 끼워 넣었으면은 또 보너스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1차 시험 공부하신 분들 다 생각날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근무 성적 평정 사건, 근평을 비공개했는데 요 근무 성적 평정을 비공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따라서 요 1항 1호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해야 된다는 결정이 났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안전보장. 그래서 국가안전보장, 뭐 통일, 외교, 국방, 통일, 외교. 얘네들은 뭐 항상 같이 다니는 애들이죠, 얘네들. 그러면 여기만 쓰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요거 3번. 공개될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사실은 정확히 쓰려면 이것이 공개되는 경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초래할 우려.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간단치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을 입법자는 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이것이 공개됐을 때 지장을 초래해야 되는데 그 정도도 현저한 지장이야. 그러니까 보통의 지장이 아니라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이 무엇이 나오죠? 4번. 뭐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재판 수사, 뭐 공소제기, 형 집행, 행형,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네,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 뒤에는 내가 일일이 판서를 안 하고요. 책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그 괄호 5번, 반괄호 5번은 다섯 번째 사유가 뭐라고 나오죠?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기약, 기술 개발,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이 있는 사항이다. 이게 핵심이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이 있는 사항이다. 이 말은요, 만약에 의사결정이 끝났어. 그리고 내부 검토 과정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공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거기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는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종료가 되면 이때는 통지해야 되고 그래서 청구인은 다시 공개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유는 이게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명이나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사생활의 비밀입니다. 핵심은. 그런데요, 여기 잘 보면 예외가 또 있어. 오른쪽 페이지 위에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될지라도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됩니다. 다시 공개해야 하는 거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다. 법령. 그리고 공공기관이 공표 자체를 목적으로 작성했다.
원래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가 이제 여기 써보면 A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 근데 이 정보 내용이 이제 사생활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공기관으로서는 요거 있죠? 구조 1항 6호를 들어가지고 자 이거는 사생활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할 거예요.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다. 이제 공개 거부다. 그럼 이쪽은 얘는 가만히 있지 않지. 그 6호에 단서 규정을 둬가지고 아 이것은 뭐냐? 나의 권익 구제와 관련되는 거지. 나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이것이 사생활과 관련될지라도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렇지. 서로 그러니까 6호의 본문은 공공기관 쪽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근거고 6호의 단서 있죠. 단서 지금 보는 1, 2, 3, 4, 5 단서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인 쪽에서 내세우는 거야. 계속 봅니다. 여기 객관식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직무를 수행했단 말이야.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공무원의 성명은 일단 사생활과 관련은 있겠지. 그러나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성명은 공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시험 과목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봤을 거야. 원래는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일정한 민간단체에게 이걸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촉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민간회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 변호사협회가 하고 있느냐, 뭐 한국건설공제조합이 하고 있느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느냐, 이걸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사유입니다. 7번째 비공개 사유.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오죠.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도 물론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국민 생활에 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이 어떤 행위를 했길래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지 국민은 알 필요가 있죠. 악덕 기업체들 어떤 상황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요. 자 봅니다. 단서 사업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네, 오염물질을 마구 방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명단 이거 알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도 예외입니다. 그리고 괄호 3번에 요게 3번이 아니라 항목을 반괄호 8번으로 고치세요. 8번. 그래서 8번째 비공개 사유입니다.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예전에 객관식 시험으로 나온 적 있어요. 이런 것이 비공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매점 매석. 매점 매석은 공급자나 수요자가 이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대비해 가지고 물건을 대량으로 확보해 놓는 그런 행위죠. 부당한 행위입니다. 자, 3번 보시면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수립. 이런 말을 왜 하는 거 아니? 지금 문제를 보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설명하죠. 실전에서 2014년도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요 위에까지만 적고 말았을 거야 그냥. 네, 구조 1항에 8가지 사유만 딱 적고 나서 야 나는 이제 다 적었네. 훌륭하군. 이제 뿌듯해가면서 딱 끝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생각을 조금 더 하면 아까 분명히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비공개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담당 공무원들이 이걸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데 비교 형량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따라서 이걸 공무원 개개인에게 그냥 맡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공무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동일한 사항도 공개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비공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거의 모든 공공기관은 이 비공개 대상의 범위를 세부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에요.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수립해야 된다. 공공기관은 해당 업무 성격을 고려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기준. 어느 기관이든 다 있어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간단치 않다고. 왜냐하면 실제로 공개해야 되는지 비공개되는지에 대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하는데 이를 공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훌륭한데 사실은 실제로 어떤 사건이 소송이 붙게 되면요. 이제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판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세부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건 법률이 아니죠. 이건 법이 아니야. 그냥 행정기관이 정한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무제한 적용되지는 않고 만약에 실제 어떤 분쟁 사건이 벌어지면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판단할 거예요. 이 세부 기준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것과 달리 적용해서 결정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4번과 같은 경우도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데 답안 작성할 때 이런 내용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공개해가지고 처음에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가 됐지만 나중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비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당해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5번 문제 보죠. 정보 공개의 청구 방법과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이런 거, 요 대목을 잘 공부해둬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 정보 공개가 요게 그 케이스로 출제는 안 됐지만 40점짜리 논술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절차, 정보 공개 청구 절차 또 결정 절차를 모르고서는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게 되지. 35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 공개 청구 방법. 간단히 써서 청구 방법. 그리고 뭐야? 결정 절차. 정보 공개를 할지 비공개할지 결정 절차. 여기까지만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뜨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제가 뭐 권리구제 절차는 안 써놨죠. 지금 보면 35번.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플러스 여기다 이제 불복 절차를 쓰라고 나올 경우가 있어. 불복 절차. 그러니까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 받았던 사람이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죠. 지금 여기까지만 쓰라고 했으면 여기까지만 쓰면 되지. 불복 절차가 있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점수가 뭐 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청구 방법부터 쓰라 이거야. 정보 공개 청구 방법. 자, 원칙. 정보 공개 청구서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서라는 문서를 제출하면 돼 있어요. 근데 정보 공개 청구서에는 자, 이 청구하는 사람의 청구인의 이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 주민번호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써야죠. 이 말은 실명으로 하라는 얘기고 가명이나 익명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명 안 되고 익명 안 돼요. 실명을 꼭 쓰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 같은 걸 쓰는 거죠. 공개의 방법. 뭐가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문서로 받고 싶다. 아니면 전자문서로 받고 싶다. 그 다음에 문서로 받더라도 뭐 우편으로 받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정보의 내용, 물론 당연히 이것도 써야죠.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써야 되는 거 당연하고. 내가 무엇을 청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나는 받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정보공개 청구서에다가 담아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네, 말로 해도 됩니다. 문서가 아닌 말로 청구를 해도 돼요. 다만 이때는 담당 공무원 앞에서 이제 말로 해야 되고 담당 공무원은 조서를 작성해야 돼요.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기명 날인해야 됩니다. 이 정보공개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 쓰면 돼요. 그다음에 3번에 요게 이제 그 정보공개 범위를 특정해야 된다는 말.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청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청구해야 돼. 이 정보공개 업무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청구하는 내용이 뭐다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나 범위 자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해야 되지. 너무 포괄적으로 가령 뭐 당신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생에 관한 정보 이렇게 되면은 뭘 청구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각하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청구 대상 정보를 특정하는데 그 특정의 기준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통 사람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무엇을 청구하는지 그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청구했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죠. 이건 이제 공공기관이 하는 겁니다. 이걸 공개할 거나 말 거냐. 기한이 있어요. 10일입니다. 10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돼요. 이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플러스 10일 부득이한 경우는 10일을 연장할 수는 있어. 이거 이제 그 어떤 경우가 그러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도 청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연장했을 때는 연장했다는 연장 사실과 그 다음에 연장 이유를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절차가 이때 요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혹시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제3자 이제 이해관계자죠. 이 사람이 어떤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경영상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그건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어떻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과 관련된 이러한 정보가 청구되었습니다. 정보공개가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의견 청취도 가능하다. 통지. 요 조항 빠뜨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죠. 이송. 만약에 이걸 받아봤는데 다른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니까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보공개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접수받을 때는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받을 때는 우리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보구나 이걸 접수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다른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더라. 그럴 땐 지체 없이 이것을 이송해 줘야 되죠.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바는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다시 서류를 반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접수받은 공공기관이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책임하에 정당한 그런 기관, 공공기관에다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송했다는 사실 등을 또 상대방에게 또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4번 해가지고 써도 되고 저는 이제 이걸 항목을 따로 뽑았는데
공개 여부를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바로 정보공개 심의회. 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여기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공기업이라고 됐네요. 공기업. 여기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 둔다라고 되어 있죠.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네.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치 운영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공기관에 설치되어야 될 위원회 이름은 정보공개 심의회입니다. 저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으로 있는 제도 개선에 관한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정보공개위원회라고 부릅니다. 그 위원회 명칭을 잘못 쓰면은 감점당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보공개심의회라고 꼭 씁니다.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는데 정보공개 여부 결정 청구서가 들어가면 항상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담당 팀 수준에서만 결정하고 말아요. 공개심의회를 별도로 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 정보공개 청구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하고요.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 심의회를 열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지금 공개 여부를 결정했으니까 결정 내용을 상대방한테 통지하는 것이다. 통지하는 것이고. 정보 공개하기로 결정했을 때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했을 때하고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을 때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개하도록 결정하면 첫 번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합니다. 언제 우리가 어디에서 공개를 하겠다. 꼭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라는 것이 무슨 공간적인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지하라는 얘기예요.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상대방의 집이 장소가 되는 거니까 말이 되죠. 그래서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 복사품의 사본이나 복제물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요. 사본이나 복제물.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사본이나 복제물 공개하는데 이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청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할 때 사본이나 복제물을 원하면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합니다.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 교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단서 조항이 있죠. 다만 너무 양이 많아. 뭐 복사를 사본을 5,000장을 청구했어. 5,000매의 A4 용지를 청구하면 하루 종일 복사만 하다만 말게. 그러니까 일단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럼 이걸 양을 좀 나눠가지고 기관별로 나누어서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네. 비록 복사 청구가 들어왔지만 무조건 복사부터 하지 말고요. 그냥 열람시켜주는 거야. 한번. 너가 필요한 거 한번 봐라. 보고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복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하면 하는 것이고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만약에요. 원본을 공개하려다 보니까 원본을 복사해서 막 공개하려다 보니까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더라. 더럽혀지거나 파손. 그러면은 그때는 사본이나 복제물을 대신 공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비공개 결정하게 되면 이것도 통지해야죠. 우리가 아쉽지만 비공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사유를 밝혀야 되는 거죠. 왜 비공개 결정했는지 사유를 통지하고 그 다음에 불복 절차까지도 알려줘야 한다.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여기는 안 나오죠. 네, 불복 절차가 공개했으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공개했으니까. 자, 이게 공개인데 그 우리 정보공개법은 특이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규정을 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번호는 5번이죠. 부분공개제도. 부분공개제도를 써줘야 돼요. 요거는 정보공개 청구가 이만큼 들어왔는데 요 부분 정도는 이건 공개하면 안 되더라. 비공개. 근데 요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다고 여기면 요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뭐야?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해지죠. 이게 막 혼합되어 있어서 도저히 분리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이 이 부분마저도 비공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부분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 구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즉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없다면 구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요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게 부분 공개 제도예요. 6번 전자적 공개 방법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대개 이제 그 캐비넷을 열어보면 문서 이런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네. 전자적 형태로 관리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전자적 형태로 보유되거나 네, 관리되고 있는 그러한 문서가 있어. 그럼 이거를 그대로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을 따라야 됩니다. 현저한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하고 이렇게 되죠. 성질상 만약에 전자적 형태, 전자문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파일의 형태로 공개해 주세요. 내가 USB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담아서 파일 형태로 공개해 주세요. 아니면 전자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낼 때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요청에 따르도록 됐단 말이야. 파일 형태로 달라고 하면 파일 형태로 줘야 돼요. 그 다음에요.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정보도 있잖아요. 즉 종이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도 역시 상대방은 전자적 형태, 즉 파일의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만약에 파일의 형태로 하게 되면 그 정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성질상. 네.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또 제외가 돼요. 그렇죠? 제외하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전자적 형태로 바꿔서 변환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전자적 공개 제목 해놓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놓고 이렇게 한다면 요청한 대로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성질상 현재 곤란한 경우만 할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요. 문서 형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자적 형태로 달라고 하면은 또 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다만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정보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자, 7번에 가지고 제목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정보공개법이 정한 복잡한 절차를 봤잖아요. 뭐 날짜도 있었고 절차가 있었고 절차를 봤는데 이것이 예외적으로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즉시 공개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법령. 법령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가 있어. 그리고 원래부터 일반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들이 있겠고, 그리고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또는 말로써 공개가 가능한데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어. 그러면은 이때는 공개해야 한다. 8번에 비용 부담 문제. 비용 부담은 청구인이 하는 거죠. 청구인이 하되 다만 이제 실비 범위 내에서 한다. 그리고 뭐 감면제도도 있습니다.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감면할 수 있다. 수수료도 감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됐죠? 그 다음에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6번. 이건 케이스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불복 절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불복 절차. 케이스로 나왔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공부한 불복 절차를 쭉 적어 나가면 돼요. 36번 봅니다. 갑은 A 공공기관의 판공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A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1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해가지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해서 법원이요, 이거는 공개 대상이다라고 한 경우도 많습니다. 판공비 정도는 판공비가 투명하게 처리가 돼야 되니까 공개 결정. 만약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이의 신청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단계로 나눠서 보는데요. 신청 방법. 요 이의 신청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비공개 결정이 났다든지 부분 공개 결정이 났다고 하면은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비공개 결정이나 이게 부분 공개도 넓은 의미의 비공개지. 그러면 부분 결정 났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요, 아까 했는데 청구일로부터 일단 10일 이내에 공개가 돼야 되고 10일까지 연장은 가능하죠. 근데 청구일로부터 20일이 지났어.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했어. 그러면 역시 또 3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시점은요,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청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했는데 아무런 결정이 없을 때, 이때부터 또 30일 이내 합니다. 그리고서 이의 신청이 있게 되면 심의회를, 아까 정보공개 심의회가 있었죠. 심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제 예외가 있긴 있죠. 여기 보시면 심의회를 이미 거쳤어. 또는 단순 반복적이야.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 이런 것들은 이거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의회의 결정을 통해 가지고 만일 이제 비공개 결정이 나게 되면, 아니죠. 자, 심의회가 개최됐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해야 될 것. 여기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제가 책에는 이의 결정이라고 써놨죠. 그렇죠. 공공기관은 7일 이내에 이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다만 플러스 7일 연장은 가능해요. 당신의 이 신청을 검토했더니 우리가 받아들이게 했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이제 불복 신청 방법을, 불복 절차를 또 알려줘야 되죠. 당신에게는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도록 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이의 신청 단계였고요. 그리고 2번에서 이제 행정심판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행정심판. 요것도 이런 내용들을 써주면 되는데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비공개 결정이 이루어졌다.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 그리고 그 다음에 20일이 지나도록 청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가능해요.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정보공개법은 그냥 이렇게만 써놨어. 네,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더라고 써놨어. 여러분 행정심판법을 공부할 때 배웠죠. 이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실제로는 90일, 180일까지. 취소심판인 경우는 특히 취소심판인 경우는 90일 또는 180일까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행정심판 청구하게 되면 종류는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이 되겠어요. 비공개 결정이 있으면 취소심판 청구하는 거고, 요거는요. 이게 부작이니까 20일의 경과들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의무이행심판이라는 걸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비밀 누설 의무 같은 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비밀 누설 금지. 정보 공개 업무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자기가 지득한 비밀을 누설을 퇴직 끝난 후에도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데요. 행정소송. 자, 요것도 언제 제기하느냐라고 하면 똑같이 쓰면 돼요. 비공개 결정, 어떤 결정이 났거나 부분 공개 결정이 났거나 아니면 또 20일이 경과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가 할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있죠. 행정심판은 거치지 않고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 임의 절차라는 것이야. 저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의 문제니까 항상 나오는 것이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이런 것들을 써야죠. 원고적격. 누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 판례는 자, 청구를 했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처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부처분 받기만 하면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피고적격은 누구냐? 피고적격은 누구냐? 공공기관의 장이 되는 거죠. 지금 요거 우리가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라는 게 배우셨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이 비공개 결정을 했으면, 이 사람 이름으로 비공개 결정을 했으면 이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기해야 됩니다. 정보공개 심의회가 피고가 안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대상적격을 인정함에도 큰 문제는 없죠. 대상적격. 대상적격은 소송에서는 처분이니까 처분. 비공개 처분. 비공개 처분 자체가 문제가 돼요. 처분. 거부처분. 그 다음에 뭐 소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소송의 요건들이에요. 이게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일정한 어떤 이유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짐으로 각하당하게 됩니다. 재판의 결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기 때문에. 6번에 비공개 심사 제도가 있어. 비공개 열람 심사.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재판이 열리면 A와 B가 이렇게 당사자가 서로 마주 보면서 정보공개 사건 재판을 하는데, 얘가 이제 청구인이에요. 공공기관은 지금 이 정보는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재판.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게 이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참석시키지 않고 비공개 심사합니다. 7번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해당 정보의 제출 예외. 만약에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대한 정보 사건이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도대체 이 정보는 어떤 식으로 돼서 비밀 정보가 되었다. 비밀의 등급은 이 등급입니다. 종류 이런 걸. 그리고 비밀로 취급하게 된 이유 같은 것을 잘 충분히 입증을 하게 되면 재판장 직권으로 이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일부 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일부 취소 판결. 이 경우는 어느 경우에 아까 공개될 수 있는 부분과 비공개,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만약에 이걸 공공기관에 전부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전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소송 제기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 있지. 공개 부분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공개 정보에 대응해서 일부 취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9번 간접강제. 간접강제란 말은 항상 행정소송에서 나오는 거지 이런 말을 행정심판에서 쓰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손해배상. 이게 문제예요. 행정법원에서, 즉 법원에서 혹시 판결을 통해 이건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 일일 얼마씩, 하루당 얼마씩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는 즉시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서 날짜마다 손해배상할 수 있고, 지금 당장 500만 원 줘라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불복 절차였는데요. 불복 절차에 관한 문제는 뒤에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37번 문제를 해석합니다.